서울 한복판 김태준 회장의 집무실. 벽면을 가득 채운 유리 진열장 안에는 각종 신약 트로피와 기업 공로패가 반짝였다. 그 빛 속에서 한 남자는 얼음처럼 식은 커피잔을 바라보고 있었다. 회장님, 따님 말입니다. 비서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귓가를 울렸다. 결혼 상대가 시립병원 간호사라던데요. 고아원 출신이라고도 합니다. 태준의 손이 멈췄다. 잠시 후 짧은 한숨이 방안을 메웠다. 그래서 반대하라는 여론이 돌겠지. 그의 시선은 창밖으로 향했지만 눈동자는 과거를 보고 있었다. 가난했던 내가 사랑을 잃었을 때 세상은 한없이 차가웠다. 그런데 이제 내 딸이 같은 길을 가려 하는군. 비서는 말을 잇지 못했다. 태주는 느릿하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남자 이름이 뭐라고 했지? 정민혁입니다. 좋아. 그럼 확인해 봐야겠군. 무엇을요? 그의 온도 말이야. 잠시 후 집무실 불이 꺼졌다. 창문 너머로는 네온 사인이 깜빡였고 그 아래를 걷는 사람들의 숨결이 보이지 않게 피어올랐다. 그날 밤 한 노인은 낡은 작업복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선 그는 거대한 제약그룹의 회장이 아니라 세상을 다시 믿어보고 싶은 한 늙은 아버지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딸이 향하고 있는 사랑의 방향이 어쩐지 젊은 시절의 자신과 너무 닮아 있었다. 밤이 깊자 그는 오래된 책장 밑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흑백 사진 속의 여자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이름은 재영. 태준의 첫사랑이었다. 20살 시절 그는 대학 등록금조차 빠듯한 가난한 청년이었고 그녀의 집은 대기업 이사 집안이었다. 재영의 부모는 식탁 위에서 단 한마디로 모든 걸 끝냈다. 당신 같은 집안에 딸을 줄 순 없어요. 그날 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며칠 후 재영은 미국으로 떠났다. 편지 한 장 남기지 않고 그 기억은 태준의 가슴 어딘가에 깊은 상처로 남았다. 그는 가난을 이기기 위해 일했고 결국 국내 최대 제약그룹의 대표 자리에 올랐다. 그러나 오를수록 마음속의 공허함은 커졌다. 나는 그렇게까지 올라서 무엇을 얻은 걸까? 그는 자신에게 묻곤 했다. 그때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며칠 후 딸 수진이 찾아왔다. 아버지, 민혁 씨랑 결혼을 허락해 주세요. 그 사람은 제게 세상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에요. 따뜻함이 밥 먹여주진 않는다. 그렇다면 아버지는 따뜻하지 않은 성공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세요? 수진의 반문에 태주는 말문이 막혔다. 어린 시절의 자신이 바로 그 말로 세상을 향해 반항했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땐 몰랐지. 세상은 냉정하다는 걸. 아버지도 그랬잖아요. 사랑 하나 믿고 버텼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수진의 눈빛이 흔들림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순간 태주는 딸의 눈 속에서 재영의 미소를 본 듯했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 3시 거실 불을 켜고 혼잣말처럼 말했다. 내가 그때 당했던 일을 이제 내가 반복하고 있구나. 책상 위에 놓인 재영의 사진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손끝으로 사진을 쓸며 중얼거렸다. 내가 그때 얼마나 아팠는지 알잖아. 그런데 왜 난 그 아이의 마음을 똑같이 짓밟으려 하는 거지? 결국 태주는 결심했다. 정민혁이라는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직접 확인하겠다고. 가난이 문제라면 그 속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는지가 중요하지. 그는 조용히 거울 앞에 섰다. 비서실에선 그가 새 제품 발표회 준비를 하는 줄 알겠지만 그날 그는 전혀 다른 일을 준비하고 있었다. 옷장 구석에서 낡은 작업복을 꺼냈다. 오래전 막노동을 하던 시절 입었던 것과 비슷한 회색 천이었다.
이런 옷을 입은 게 몇 년 만이지. 거울 속의 그는 이제 대표이사가 아니라 허리 굽은 노인이었다. 머리엔 희끗한 분을 뿌리고 얼굴엔 낡은 안경을 걸쳤다. 교통사고 당한 노인의 모습. 이 정도면 아무도 못 알아보겠지? 그는 연습이라도 하듯 절뚝거리며 걸었다. 몇 걸음마다 일부러 신음소리를 냈다. 아이고 허리가. 거울 속에서 그는 스스로에게 말을 걸었다. 김태준, 내가 진짜 알고 싶은 건 그 남자의 신분이 아니라 마음이다. 그걸 잊지 마라. 아침이 밝자 그는 낡은 지갑과 오래된 진료카드를 챙겨 집을 나섰다. 운전기사는 그가 공장 시찰 간다는 말만 들었다. 병원 앞 버스 정류장에서 내린 그는 자신이 만든 약 광고가 붙은 간판을 스쳤다. 아이러니하군. 내가 만든 약으로 사람을 살리지만 나는 마음 하나를 쉽게 죽일 뻔했어. 그는 허리를 구부리고 응급실로 향했다. 문이 열리며 들려오는 차가운 공기 속에서 태주는 문득 생각했다. 나는 지금 시험을 보러 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온도를 재러 가는 거다. 그 순간 그의 표정엔 오랜만에 인간적인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는 성공과 권력의 껍질을 벗은 한 남자의 아주 조용한 시작이었다. 시립병원 응급실의 문이 자동으로 열리자 싸늘한 공기와 소독약 냄새가 동시에 밀려왔다. 김태준은 허리를 굽히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낡은 작업복 자락이 바닥을 스쳤고 무거운 숨소리가 가슴 안쪽에서 깊게 울렸다. 그는 오늘 하루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친 노인이었다. 접수대 근처에 서 있던 젊은 간호사가 그를 힐끗 보더니 차갑게 물었다. 보호자는요? 태주는 일부러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없어요. 혼자 왔소. 보험은 있으시죠? 그게 모르겠어요. 어디 있는지. 간호사는 짧은 한숨을 내쉬며 컴퓨터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럼 신분증이라도 주세요. 태주는 낡은 지갑을 꺼내 들었다. 그녀는 형식적으로 입력을 마친 뒤 태준의 눈을 한 번도 마주치지 않고 말했다. 잠시만요. 자리가 없으니까 저쪽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세요. 의자. 그 한 단어가 유리벽처럼 차갑게 가슴을 때렸다. 태주는 천천히 로비 한켠으로 걸어가 앉았다. 휑한 의자, 푸석한 형광등, 어디서나 들리는 기계음. 성공한 인생을 살아온 자신이 이토록 작아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세상이 이렇게 차가웠던가 아니, 내가 이렇게 냉정했었지.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때 누군가의 손이 그의 어깨에 닿았다. 어르신, 어디가 아프세요? 고개를 들자 정민혁이 눈앞에 서 있었다.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온도. 눈빛 속엔 의무가 아닌 사람이 있었다. 허리가 좀. 민혁은 바로 그의 팔을 잡아 일으켰다. 조심하세요. 제가 부축해 드릴게요. 그의 손은 단단했지만 놀랍도록 따뜻했다. 태주는 순간 묘한 감정을 느꼈다. 오랜 세월 누구에게도 받지 못한 온기였다. 침상에 눕자 민혁은 자세히 상처 부위를 살피며 조용히 말했다. 지금 통증 정도가 어떠세요? 숨 들이쉬실 때도 아프신가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바로 의료진을 부르며 검사 준비를 했다. 다른 간호사들이 보호자 없으면 나중으로 미뤄야죠라고 중얼거렸지만 민혁은 단호했다. 이분은 보호자 없어도 처치 가능하십니다. 응급 우선이에요. 그 말에 모두 잠시 말을 잃었다. 태주는 누워있는 동안 조용히 민혁의 움직임을 관찰했다. 그는 환자의 팔을 들어 올릴 때마다 괜찮으세요? 라고 묻고 설명을 할 때마다 눈을 맞췄다. 그건 병원에서 보기 힘든 진심이었다. 태준의 머릿속에서 오래전 재영의 목소리가 겹쳐 들려왔다.
사람은 아플 때 손 한 번 잡아주는 게 약보다 더 큰 위로야. 그 말이 현실이 되어 눈앞에 있었다. 검사가 끝나고 민혁은 직접 휠체어를 밀어 로비로 나왔다. 어르신 기다리시는 동안 불편하실까봐 담요 하나 더 가져왔어요. 그는 말없이 담요를 덮어주었다. 태주는 그 손길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주 천천히 속으로 되뇌었다. 이런 게 따뜻함이구나. 내 딸이 본 게 바로 이거였겠지. 그러나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수간호사 한소영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정민혁 씨, 지금 VIP 환자 도착하셨습니다. 교수님 오십니다. 저분은 잠시 다른 간호사에게 넘기세요. 민혁은 잠시 멈춰섰다. 주변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VIP면 응급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분이 더 먼저 오셨어요. 한소영은 냉소를 지었다. 규정이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오셨잖아요. 당신이 그분 담당이에요. 민혁은 굳게 입을 다물었다가 조용히 말했다. 지금 제가 돌보고 있는 분이 먼저입니다.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순간 공기가 얼었다. 주변 간호사들이 서로 눈치를 보았다. 한소영은 씁쓸한 미소를 짓더니 돌아섰다. 좋아요. 나중에 책임은 본인이 지세요. 민혁은 대꾸하지 않았다. 대신 태준의 담요를 다시 덮어주며 말했다. 괜찮으세요? 소음 때문에 놀라셨죠? 아니요, 태준의 목소리는 떨렸다. 자네, 그런 말하면 불이익 받지 않겠나? 민혁은 미소를 지었다. 괜찮습니다. 저는 환자 먼저 생각하면 됩니다. 그 짧은 대사 한마디가 태준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는 말없이 민혁의 등을 바라보았다. 등 위에 비친 조명 불빛이 마치 희미한 후광처럼 보였다. 저런 눈빛으로 사람을 대하는 이가 내 사위가 된다면. 그 생각이 스치자 곧바로 다른 목소리가 내면에서 반박했다. 아니야. 그건 감정이야. 현실은 냉정하지. 그러나 아무리 이성적으로 다잡아도 가슴 한가운데선 알 수 없는 따뜻함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 따뜻함은 오래된 상처 속으로 스며들며 차가운 기억을 서서히 녹이고 있었다. 검사가 끝난 뒤 민혁은 태준을 휠체어에 태워 병실 앞까지 데려다 주었다. 오늘은 큰 이상 없으시니까 집에 가셔도 됩니다. 다만 통증이 심해지면 바로 오세요. 태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네, 젊은이. 민혁은 손사래를 쳤다. 고맙긴요. 이게 제 일인데요. 그는 태준이 병실 문을 나설 때까지 끝까지 배웅했다. 문이 닫히자 태준은 복도 끝에서 잠시 멈춰섰다. 그의 말투엔 일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 책임 아니 신념이라고 해야 하나. 병원 밖으로 나왔을 때 저녁 노을이 유리창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태준은 벤치에 앉아 천천히 숨을 골랐다. 낡은 작업복 주머니 안에 손을 넣자 딸 수진이 보내온 메시지가 떴다. 아버지, 오늘도 바쁘시죠? 저녁 챙겨 드세요. 그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래, 수진아. 내가 말한 따뜻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조금 알 것 같구나. 하지만 동시에 묘한 두려움이 스며들었다. 그 따뜻함을 인정하는 순간 그는 오랫동안 자신을 지탱해온 이성의 벽을 잃게 될지도 몰랐다. 그리고 그 벽이 무너지는 건 누구보다 그 자신에게 가장 두려운 일이었다. 그날 밤 집무실로 돌아온 태주는 거울 앞에 섰다. 낮에 놓인 분장을 벗어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게 첫 번째 온도인가. 거울 속에는 여전히 대표이사 김태준이 서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엔 오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그건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인간의 온기였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정민혁, 당신이 내게 던진 건 치료가 아니라 질문이었군. 내가 살아온 세월의 온도는 과연 몇 도였을까? 그리고 그날 밤 김태준의 차가운 마음 속에서 아주 미세한 균열이 처음으로 들리기 시작했다. 그것이 훗날 모든 갈등의 시작이자 해방의 첫 징조가 되리라는 걸 그는 아직 몰랐다. 시립병원 응급실의 아침은 늘 분주했다. 기계음과 호출음이 얽히고 환자들의 신음이 공기를 흔들었다. 김태준은 또다시 허리 굽은 노인으로 그곳을 찾았다. 전날의 경험이 잊히지 않았다. 정민혁이라는 젊은 남자가 진심으로 환자를 대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졌던 것이다. 이번엔 그 진심이 우연이 아니란 걸 확인하고 싶었다. 태주는 손에 낡은 카드를 들고 접수 창구로 갔다. 일부러 말했다. 아, 어제 발급받은 진료 카드를 잃어버렸소. 지갑을 도둑 맞아서. 직원은 잠시 난처한 표정을 짓더니 형식적으로 대답했다. 그럼 다시 발급하셔야 합니다. 신분증이요. 그것도 없어요.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보호자는요? 없어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창구 안쪽에서 또 다른 간호사가 끼어들었다. 민혁 씨, 그분 어제 봤던 분 아닌가요? 또 오셨네요. 민혁이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태준을 보자 미소를 지었다. 어르신, 다시 오셨네요. 어디 불편하세요? 허리가 어제보다 더 아픈 것 같아서. 민혁은 접수 창구로 다가가서 직원에게 말했다. 이분, 제 담당으로 다시 접수해 주세요.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직원이 놀란 눈으로 물었다. 보증이요? 보호자도 없는데요? 제가요. 단호한 말투였다. 응급환자 우선입니다. 치료가 먼저입니다. 태주는 그 말에 눈을 크게 떴다. 치료가 먼저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울렸다. 자신이 수십 년 동안 내뱉어온 말은 결과가 먼저다였다. 그 차이가 이렇게 크게 느껴질 줄은 몰랐다. 민혁은 다시 태준을 침상으로 데리고 갔다. 검사 전에 잠깐 누워 계세요. 제가 곧 오겠습니다. 그는 바쁘게 움직였다. 그 사이 응급실의 공기가 이상하게 바뀌었다. 한소영 수간호사의 하이힐 소리가 복도를 쩌렁하게 울렸다. 정민혁 씨, 지금 VIP 환자 들어왔어요. 교수님 직접 오신다고. 민혁은 손에 쥔 환자 기록을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들었다. 누구시죠? 최 교수님, 대학병원 외과의사. 환자 가족이 제약그룹 고문이래요. 지금 바로 준비하셔야 해요. 이분은 잠깐 다른 간호사한테 넘기세요. 민혁의 시선이 태준에게 향했다. 태준은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어떤 선택을 할지 보고 싶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민혁은 침착하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분 진단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환자는 모두 응급입니다. 순서를 바꿀 수 없습니다. 한소영은 웃음을 터뜨렸다. 민혁 씨, 세상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VIP는 시간을 사는 분들이고 이분은 그냥 일반 환자잖아요. 저에겐 다 똑같습니다. 민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공기가 얼어붙었다. 몇몇 간호사들이 눈을 굴렸다. 한소영은 냉소를 띠며 말했다. 좋아요. 나중에 책임은 본인이 지세요. 병원은 효율이 먼저입니다. 그녀가 떠난 뒤에도 민혁은 태준의 곁을 지켰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시끄러웠죠? 태준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자네, 왜 그러는가?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돈 있는 사람은 대접받고 없는 사람은 기다리는 게 현실이지. 민혁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게 현실이라면 누군가는 바꿔야죠. 그 한마디가 태준의 마음을 꿰뚫었다. 그 순간
한 VIP 환자 무리가 응급실로 들어왔다.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플래시가 터지듯 카메라가 반짝였다. 한소영은 바쁜 척하면서도 태준 쪽을 곁눈질했다. 아직도 저분 붙잡고 있네.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민혁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는 태준의 팔에 주사를 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잠시만 따끔합니다. 괜찮소? 혈압이 좀 높으시네요. 스트레스가 많으신가 봐요. 글쎄 그런 셈이지. 태준은 자신의 삶을 떠올렸다. 수십 년 동안 그는 성과, 시간, 효율만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했다. 그게 바로 냉철한 경영자의 자세다. 그는 그렇게 믿어왔고 그렇게 살아왔다. 그런데 지금 단 한 명의 간호사가 그 믿음을 뒤흔들고 있었다. 효율보다 사람이 먼저라니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지만 그의 눈앞에는 그 불가능을 실행 중인 사람이 있었다. 시간이 흐르고 VIP 환자는 다른 의료진이 맡았다. 민혁은 태준의 검사를 마치고 결과를 확인했다. 다행히 큰 이상은 없습니다. 뼈에는 문제 없어요. 다만 근육 긴장이 심하니까 물리치료를 병행하셔야 합니다. 그는 자세히 설명하며 진료비 결제 안내서를 건넸다. 태준은 일부러 말했다. 내가 카드가 없네. 도둑 맞았다 했지. 지금 현금도 없소. 민혁은 망설이지 않았다. 어르신 괜찮습니다. 제가 우선 결제해 드릴게요. 뭐라고? 나중에 천천히 갚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자네가 손해보는 거잖아. 저한테는 환자가 우선이에요. 태준은 할 말을 잃었다. 그는 단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세상을 살아본 적이 없었다. 저 젊은이는 손해를 각오하고 사람을 돕는군. 나는 이익을 계산하며 사람을 잃었는데 그의 내면에서 오래 묻혀있던 죄책감이 일었다. 그날 저녁 병원을 나서는 길에 태준은 민혁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다. 그는 퇴근하지 못한 채 복도 한켠의 노숙자 환자를 돌보고 있었다. 퇴근 시간은 이미 지났지만 그는 여전히 환자의 옆에 앉아 있었다. 담요를 덮어주고 물을 건네고 차트를 확인하는 그 동작 하나하나가 어떤 인연보다 따뜻했다. 태준은 문득 그 모습을 사진처럼 마음속에 새겼다. 저런 사람이 내 딸의 곁에 있다면. 하지만 동시에 오래된 두려움이 되살아났다. 나도 예전에 그런 믿음을 품었다가 무너졌잖아. 세상은 결국 이상보다 냉정했어.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그는 코트를 여미며 중얼거렸다. 정민혁, 자네의 세상은 참 따뜻하군. 하지만 세상은 그 온도를 견디지 못할 때가 많지. 그 말은 자조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경고가 아니었다. 그건 자기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었다. 나는 과연 어떤 온도로 살아왔는가? 그날 밤 태준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눈을 감으면 민혁의 목소리가 들렸다. 모든 환자는 평등합니다. 그 말이 파도처럼 귓가에 밀려왔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한숨과 함께 중얼거렸다. 그래, 세상은 냉정하지. 하지만 냉정한 내가 옳았던 적은 없었지. 그의 눈가가 젖었다. 그 눈물은 오래된 상처가 녹으며 흘러내리는 인간의 가장 뜨거운 증거였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가 평생 믿어온 냉철함이라는 신념의 표면에 조용히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 균열은 아직 작았지만 곧 모든 것을 무너뜨릴 만큼 깊어질 운명이었다. 시립병원 응급실, 그날은 유난히 어수선했다. 환자들이 몰려오고 긴급 호출음이 끊이지 않았다. 김태준은 며칠 만에 다시 병원을 찾았다. 변장은 여전했지만 이번엔 마음의 목적이 달랐다. 이제는 시험이 아니라 확인이었다. 그는 정민혁이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사람일 수 있는지 알고 싶었다. 복도 끝에서 그는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다. 정 간호사, 이 환자 먼저 CT 보내요. 그리고 VIP 병실 비워둬요. 한소영 수간호사의 날 선 지시였다. 민혁은 짧게 대답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곧 작은 소동이 일어났다. 수술 대기 중이던 중년 남성이 갑자기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진 것이다. 응급실이 일순간 정지했다가 폭발하듯 움직였다. 혈압 떨어진다. 수액 연결 빨리. 산소 포화도 확인해요. 민혁은 반사적으로 뛰어들었다. 기계 연결, 심박수 확인, 지혈 움직임이 빠르고 정확했다. 그때 한소영이 다시 외쳤다. VIP 환자 곧 도착합니다. 그쪽은 다른 간호사한테 넘겨요. 민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손에 피가 묻은 채 환자의 가슴 압박을 이어갔다. 지금 이분이 위급합니다. 다른 분 부탁드릴게요. 규정을 어기면 책임질 수 있겠어요? 책임은 제가 집니다. 짧지만 단단한 대답이었다. 그 순간 태준의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다. 그의 기억 속 젊은 시절의 자신이 겹쳐졌다. 책임은 제가 집니다. 그는 언젠가 재영의 부모 앞에서 그 말을 했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재영이 힘들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결국 그 말은 허공에 흩어졌다. 지금 눈앞에서 한 젊은이가 자신이 하지 못했던 말을 행동으로 증명하고 있었다. 환자는 다행히 안정되었다. 민혁은 땀을 훔치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평온은 잠시였다. 오후 회의 시간 응급실에 소란이 일었다. 의료사고래요. 뭐요? 어떤 건데? 직원들의 속삭임이 오갔다. VIP 환자의 수액이 잘못 투여된 사건이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기록상 민혁의 아이디로 처리된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는 당황했다. 제가 그 환자 담당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엔 다른 환자 CPR 중이었어요. 하지만 한소영은 냉정하게 말했다. 시스템엔 당신 이름이 떠요. 기록 남았습니다. 설명하세요. 수간호사님 지시로 다른 간호사에게 넘겼잖아요. 지시했든 안 했든 결과가 중요하죠. 민혁은 더 이상 말이 없었다. 대신 환자 상태를 확인하러 뛰었다. 태주는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봤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결과가 중요하다고? 그건 내가 평생 써온 말이지. 회의실에서 한소영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병원 이미지에 문제가 생기면 곤란합니다. 정 간호사, 공개 사과하세요.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면 더 커집니다. 당신 하나로 끝나면 되는 일을 왜 키워요? 환자는 잘 회복 중입니다. 우선 환자에게 집중해야. 그게 지금 중요합니까?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문이 벌컥 열렸다. 모두가 놀라 고개를 들었다. 문가에 선 사람은 낡은 작업복 차림의 노인이었다. 태준이었다. 그게 중요합니다. 모두가 정지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고 눈빛엔 압박이 깃들어 있었다. 환자의 생명이 우선 아니오? 책임이란 건 사람을 보호하려고 있는 것이지 희생양을 찾으려고 있는 게 아니오. 한소영이 눈살을 찌푸렸다. 누구시죠? 그냥 환자요. 어제 이 젊은이에게 치료받은. 이건 내부 회의입니다. 내부에서 진실을 가릴 생각이라면 나도 가만히 있진 않겠소. 태주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다. 순간 공기가 멈췄다. 태준제약그룹 대표이사 김태준. 명함의 글자가 눈부시게 빛났다. 한소영의 얼굴이 굳었다. 회장님? 아니, 그냥 환자요. 하지만 지금은 회장으로 말하겠소. 그의 목소리는 점점 냉정해졌다.
이 병원에 내 그룹이 후원하는 지원금이 얼마인지 아시오? 그 돈이 이런 식으로 사람을 몰아세우는 데 쓰인다면 나는 내일부터 그 지원을 전면 중단하겠소. 누구도 말하지 못했다. 태주는 CCTV 담당에게 고개를 돌렸다. 기록 열어보시오. 모니터에 영상이 떴다. 화면 속에는 명확하게 찍혀 있었다. 한소영이 VIP 환자를 민혁에게 떠넘기는 장면. 그리고 그녀의 아이디가 최종 승인 버튼을 누르는 순간. 거짓은 오래 못 갑니다. 태준의 말이 회의실에 무겁게 떨어졌다. 한소영은 고개를 숙였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다음 날 오전 응급실 로비에는 직원 전원이 모였다. 수간호사가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정민혁 간호사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업무 지시 중 실수를 했습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응급실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박수 소리가 퍼졌고 민혁은 고개를 숙였다. 그는 눈빛으로 괜찮습니다라고 말했지만 태주는 그 미묘한 떨림을 읽었다. 그는 병원 밖으로 나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진실의 무게는 결국 그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군. 그날 저녁 태주는 처음으로 회사 대신 병원 앞 카페로 향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민혁의 모습은 여전히 환자를 배웅하고 있었다. 손에는 밴드 하나, 얼굴에는 피곤이 묻었지만 표정은 평온했다. 태주는 커피잔을 손에 들고 그 모습을 오래 바라봤다. 수진이 말이 맞았구나. 따뜻함이란 건 말이 아니라 선택이었어.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오랜만에 마음 깊숙이 작은 안도감을 느꼈다. 그건 세상이 완전히 변한 건 아니었지만 한 사람의 믿음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걸 확인한 작고도 강한 희망이었다. 그날 밤 태주는 집무실 창가에 섰다. 도시의 불빛이 물결처럼 번졌다. 그는 중얼거렸다. 진실을 지키려는 자에게 세상은 잔인하지만 그 잔인함을 견디는 사람이 결국 세상을 조금 따뜻하게 바꾸는 법이지. 탁자 위에는 그가 직접 쓴 메모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정민혁 책임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진심으로 환자를 대하는 자. 그는 펜을 내려놓고 조용히 웃었다. 이젠 더 이상 시험하지 않아도 되겠지. 밤의 정적 속에 서서히 번져가고 있었다. 그날은 유난히 맑은 아침이었다. 햇살은 포근했고 겨울 끝자락의 바람도 부드러웠다. 김태주는 정갈한 양복 차림으로 유리창 앞에 섰다. 정장을 입었지만 마음은 회의나 계약 자리에 나서는 것처럼 단단하지 않았다. 오늘은 오랜 세월 자신이 피하고 도망쳤던 사람의 자리로 가야 했다. 테이블 위에는 작고 오래된 상자가 놓여 있었다. 낡은 리본이 매어 있었고 한때 누군가의 손이 소중히 묶어준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는 손끝으로 그것을 어루만지며 중얼거렸다. 재영, 내가 그때 내게 줬던 그 작은 선물 이제 누군가에게 돌려줄 때가 온 것 같다. 상견례 자리는 평범했다. 호텔도 레스토랑도 아니었다. 민혁의 제안으로 시립병원 근처의 작은 한식집이었다. 가장 일상적인 자리에서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그의 말에 수진이 웃으며 동의했다. 태준도 그 말에 별다른 반대는 하지 않았다. 다만 마음 한편이 조용히 떨리고 있었다. 식당 문을 열자 민혁이 먼저 일어나 허리를 굽혔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태주는 손을 내저었다. 그런 호칭, 오늘은 필요 없네. 그냥 수진 아버지라고 부르게.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표정에는 미묘한 부끄러움이 비쳤다. 자리엔 소박한 반찬 몇 가지와 따뜻한 미역국이 놓여 있었다. 누군가의 생일날 같기도 이별 후의 밥상 같기도 했다.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서 각자의 마음이 정리되고 있었다.
어르신, 그때 병원에서 뵀을 때 몰라 뵈서 죄송했습니다. 민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태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네. 오히려 내가 자네에게 사과해야겠지. 그날 나는 자네를 시험했네. 인간의 마음을 숫자로 재려한 어리석은 노인으로서. 민혁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 저도 사실 그때 어르신의 눈빛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외로워 보이셨어요. 그 말에 태주는 미묘하게 눈을 내리깔았다. 외로움이라 그렇지. 성공은 사람을 높여주지만 동시에 벽을 쌓지. 그 벽 안에서 오래 있다 보면 따뜻함이 낯설어진다네. 잠시 말이 멎었다. 수진이 조용히 아버지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아요. 엄하셨지만 그 안에는 늘 걱정이 있었죠. 민혁 오빠를 반대한 것도 결국 저를 지키고 싶어서였잖아요. 태준의 눈이 흔들렸다. 그 한마디가 가슴에 부드럽게 박혔다. 그래, 지키고 싶었다. 그런데 지키려다 오히려 상처를 주더구나.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다. 민혁 씨, 나도 한때 자네처럼 가난한 청년이었네. 사랑했던 여자의 부모에게 너 같은 집안엔 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지. 그때의 상처가 너무 깊어서 결국 내 딸이 그 말의 피해자가 될 뻔했네. 민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상처를 이기셨기에 지금의 회장님이 계신 거겠죠. 이겼다고 말하기엔 오래 도망쳐온 셈이지. 태주는 짧게 웃었다. 하지만 자네를 보고 조금은 알겠네. 세상을 바꾸는 건 거대한 제약회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작은 선택이더군. 그는 주머니에서 그 상자를 꺼냈다. 이건 오래전에 받은 거네. 그땐 너무 가난해서 이걸 돌려줄 수도 없었어. 이제는 줄 수 있을 것 같네. 상자 안에는 작은 유리 심장 모양의 펜던트가 있었다. 햇살이 닿자 안쪽에서 잔잔한 불빛이 번졌다. 재영이 내게 말했지. 사람의 마음은 온도야. 식으면 단단해지고 따뜻하면 비로소 빛이 난다고.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따뜻했다. 이건 내 사랑의 유산이었네. 이제 그 온도를 다시 느낄 자격이 있는 이에게 주고 싶네. 그는 펜던트를 민혁의 손에 쥐어주었다. 민혁은 손끝으로 그것을 감싸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이 온도 잃지 않겠습니다. 수진의 눈가가 젖었다. 태주는 그 모습을 보고 처음으로 마음 깊이 웃었다. 이제야 조금 알겠네. 내가 평생 만들려 했던 건 완벽한 약이 아니라 결국 사람의 상처를 덜어주는 마음이었지. 식사가 끝나갈 무렵 세 사람은 따뜻한 미소로 서로를 바라봤다. 누군가 크게 울지도 드라마처럼 포옹하지도 않았다. 그저 식탁 위에는 묵직한 이해와 용서의 온도가 남아 있었다. 그 온도는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수십 년간 차갑게 얼어있던 마음의 벽을 서서히 녹이고 있었다. 밖으로 나오자 석양이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다. 길가에 서 있던 나무가지 끝에서 봄의 새싹이 피어나는 것이 보였다. 태주는 그걸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사람의 마음도 저 새싹 같구나. 춥고 길었던 겨울이 지나야 비로소 피는 법이지. 수진이 그의 옆에서 손을 꼭 잡았다. 아버지, 이제 따뜻한 봄 되겠죠? 그래. 태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야 내 안의 겨울이 끝났으니까. 민혁은 옆에서 미소 지었다. 저도 그 봄을 지키겠습니다. 태준이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 자네라면 믿을 수 있겠네. 내 딸뿐 아니라 세상의 누군가를 따뜻하게 지킬 사람이니까. 세 사람은 천천히 병원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민혁은 여전히 응급실의 소리 속으로 걸어 들어갔고 태주는 창가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다. 하얀 조명이 켜지는 복도 너머 누군가의 고통이 또 시작되고
누군가의 회복이 또 이어질 것이다. 태주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도했다. 부디 저 아이가 지키는 온도가 오래 가길. 그는 주머니 속에 손을 넣었다. 거기엔 아직 따뜻함이 남아 있었다. 손에서 전해진 유리 펜던트의 잔열처럼. 그 온도는 누군가의 상처를 덜어주고 또 다른 세대를 품어줄 사람의 마음 온도였다. 그리고 그날 이후 김태준의 이름 앞에는 회장보다 조용히 아버지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르게 되었다. 그건 화려한 칭호보다 훨씬 더 깊고 따뜻한 삶의 마지막 결론 같은 이름이었다.